자체는 비대칭적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진 않을 거고, 거래하는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제품에 대한 정보의 양이 다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좀 안 좋은 결과로 역선택이라는 걸 설명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당근 거래를 예시를 들어놨어. 근데 판매자가 뭔가 최근에 비슷한 예시를 봤는데 더러워서 얘기를 못하겠다. 판매자가 이 자동차를 파는데 이게 굉장히 고장이 잘 나는 그 썩은 제품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사는 사람은 몰라. 이런 게 바로 정보 비대칭이고,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 차는 너네가 살 일이 없으니까 뭐 중고 기계를 산다거나 중고 뭐 핸드폰을 산다거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내가 호구가 안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딱 봤을 때 이제 시세를 검색해가지고 아 다들 요 정도 가격에 파네라고 이제 평균적인 가격을 고려하게 된대. 첫 번째로 다른 제품에 대한 정보는 내가 아는 게 적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고장나는 차를 가진 애는 자기 물건이 사실 엄청 가치가 낮은 거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평균가에만 팔아도 자기는 완전 개꿀인 거야. 근데 이제 상태가 되게 좋은 자동차, 되게 좋은 진짜 뭐 미개봉 제품 아니면 진짜 개봉만 하지 한 번도 안 쓴 새 제품 이런 거를 파는 애는 평균 가격에 팔면 자기는 좀 손해일 수도 있잖아. 아, 이거 솔직히 진짜 한 번도 안 썼는데 포장만 뜯어서 내가 환불 못 하는 건데 막 이렇게 되는 애들은 평균 가격에 살려는 사람한테 당근 거래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지. 아, 이 돈 받고 파느니 그냥 이렇게 하면서 중고 시장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역선택인데, 그럼 이 평균 가격으로만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좋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자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 가격을 못 내겠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나한테 그래 그 돈 주고 팔게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물건이 안 좋은 거를 갖고 있는 애들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럼 나는 현명하게 하려고 평균 시세를 고려해서 뭐 11만 원이요. 그 이상은 저 안 사요.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 사실 나는 안 좋은 물건 중에서만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역선택의 상황에 놓인 거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야. 맨 처음에 1분단은 정보 비대칭이 뭔지 얘기해 주는 거라서 뭐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경제학에서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품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그런데 뒤에가 중요해. 우리가 현실에서는 뭔가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에는 반드시 비용이 소요돼.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거에는 현금도 들어가지만 시간 같은 것도 다 들어가거든? 그럼 우리가 뭐 입시 정보 이런 거를 얻는다라고 할 때도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여기저기 유튜브도 많이 보고 검색하고 설명회도 다니고 이렇게 정보를 얻었다. 그럼 내 시간을 쓰는 거고. 그럼 시간과 정보라고 써버렸네. 시간과 돈이라고 써야 되는데. 아니면 너무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면 그냥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 컨설턴트 선생님한테 내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는 개념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든다라는 건 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짜 정보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때문에 실제 거래하는 경제 주체들이 그 경제학의 가정처럼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더라. 불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크기가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취득하는 정보의 양에 차이가 생겨버린다. 양이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똑같은 분량을 얻었지만 퀄리티가 다르기도 하고. 이거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정보 비대칭의 상황이라고 한다. 제일 핵심은 모든 정보를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하게 존재하게 된다. 이제 아까 위에 당근 거래 같은 경우에 그 썩은 차를 파는 애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걸 사야 되는 내 입장에서는 정보에 불리한 열위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이 문단
이제 역선택을 설명을 할 건데 보험회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거든.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한쪽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 또는 상품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얘네들은 우리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적어. 이 사람을 보험을 받아줬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병원에 다니게 될 횟수라던가 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라던가 바꿔서 말했을 때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기 어렵다. 이런 건강보험보다 너네가 더 와닿는 건 핸드폰 보험 생각해봐봐. 핸드폰 보험, 핸드폰 처음 사면 우리 뭐 애플케어, 삼성케어 이거 서비스 가입을 할지를 선택하게 되잖아. 근데 이건 보험회사 입장이니까 보험 가격을 정할 때 얘가 핸드폰을 맨날 부셔가지고 막 2년 동안 수리를 4번, 5번 받는 앤지 아니면 되게 깔끔하게 잘 써서 막 파손도 한 번 안 나고 깨끗하게 제품을 써서 애플케어 들어도 한 번도 수리 안 받는 앤지라는 정보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을 해.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미리 예시 들어준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가 역선택의 문제라는 건데 역선택이 발생하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격 평균가로 거래해야지라고 정하는 바람에 그 퀄리티 이상의 물건을 파는 사람은 다 떠나고 구린 물건을 평균가에 파는 애들만 내 거래 상대로 남는다라는 거였거든. 그럼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사람들의 위험 수준을 잘 모르니까 보험회사가 일단은 평균적인 위험 수준을 계산을 해서 평균 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된대. 잘 모르니까. 아, 대충 그래도 수리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받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냥 한 뭐 15만 원 정도 받으면 우리 그렇게 손해는 안 보겠다. 뭐 24개월에 15만 원 이렇게 정했어.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나는 진짜 핸드폰 막 2년 넘게 써도 나는 뭐 한 번도 액정 깨진 적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15만 원? 그럼 고민을 하는 거지. 15만 원을 지불해서 내가 3만 원치도 별로 보험을 안 타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평균 보험료가 높은 수준이 되는 거니까 가입을 안 하려고 하겠지? 근데 막 나는 맨날 다 부셔먹고 맨날 이제 공짜로 수리받고 마지막에 리퍼받고 막 위험 수준이 겁나 높은 고객이다. 근데 보험이 15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럼 내가 액정 몇 번 갈고 뭐 배터리 갈고 이러면 나 완전 뽕 뽑겠다. 이러면은 얘는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제 고장 많이 안 나는 애들을 아예 가입을 안 해. 고장 겁나 많이 나는 애들만 우리 보험을 가입을 해. 그러면 처음에는 양쪽 다 고려해가지고 평균을 정한 건데 15만 원 내고 30만 원치 보험 수리 하는 애들만 남아있게 되니까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역선택 상태에 빠진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15만 원씩 받아놓고 우리 회사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보험료가 더 많이 지급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5만 원으로는 우리 적자다. 우리 회사 망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대. 만약에 다음 연도에, 이제부터 저희 20만 원 받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 사이에 있는 애들이 또 떠나게 생겼어. 내가 15일 때는 솔직히 내는데 20까지 난 에반데? 20까지는 난 별로 혜택 못 볼 것 같은데? 그러면 떠나고 이제 한 30만 원치 보험 혜택 받아가는 그런 진짜 막 쓰는 애들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래.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을 보험회사로 예를 들어갖고 설명해줬고, 처음에 모르니까 평균 보험료를 책정을 한다. 그러면 저위험군에 속하는 고객들은 가입을 안 하게 될 거고, 고위험군 애들만 가입을 하게 되니까 보험회사한테는 고위험군 애들만 몰리게 된다. 요게 이제 역선택이다. 안 좋은 물건만 남았다. 고위험군 고객만 남았다. 그래서 1년을 지내봤더니 우리 회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 그러면 다음번에 아무래도 보험료를 올려야 되겠어. 그러면 또 빠져나가니까 또 악순환. 여기까지 역선택의 문제를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는 그럼 역선택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해결 방법을 총 3가지를 얘기해 줄 거거든.
근데 세 가지긴 한데 첫 번째 것만 많이 말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짧게 말해줘. 첫 번째는 신호 발생. 얘를 제일 잘 알아두면 되거든. 역선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신호 발생. 신호를 알려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신호가 뭐냐면,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신호인 거야. 일단 개념적인 신호 발송이라는 말은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이나 또는 이제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물건의 숨겨진 특성을 상대방에게 정보 더 적은 쪽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얘기한다. 아까는 보험회사를 예를 들었고 여기서는 노동시장, 내가 이제 알바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노동시장에서는 보통 사람을 뽑을 때 서류 전형 1차로 하잖아. 그때 뭘 보게 되냐면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뭐 토익이랑 뭐 이런 거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교육 수준을 보통 보잖아. 그러면 노동시장에서는 이 교육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산성을 알려주는 신호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 자체를, 학위 자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학위를 통해서, 아, 얘는 이 전공을 박사까지 공부한 애니까 우리 회사에 뽑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그 신호로 학위를 본다라는 거야. 고용주 입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을 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애는 저 학교 되게 오래 다니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을 받았습니다. 라는 신호를 막 보내서 제가 생산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돈 많이 받고 일해야 되는 인재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준다라는 거지.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진 쪽에서 자기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신호를 보내고, 정보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잘 관찰해서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 학위라던가 자격증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뭐 생산성이 좋겠어 라고 추론하게 된다는 거지. 비용을 들여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관찰해서 특성을 추론하고, 이러면 이제 정보의 그 비대칭이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요인이 없는 상태가 성립된다. 이 신호가, 학위라든지 자격증이라는 신호가 그 구직자의 생산성을 잘 표현해주는 신호이라면, 뭐, 이 사람을 서류에서 뽑아놓고 탈락시켜야 될 이유는 굳이 없어지는, 변경할 요인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거를 신호 발송 균형 상태라고 한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 살짝 바꿔볼게.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생 비용이 낮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학위, 자격증, 이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야지 그 신호가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대.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돈이 적게 들어야 이 신호는 유효한 신호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제 구직자 말고 물건으로 예시를 들어줬거든? 기업들이 물건을 팔 때 우리 회사 제품 진짜 튼튼합니다 라는 거를 어필하는 신호 중에 하나로 보증제도라는 게 있대. 아, 이제 부셔지면 3년 동안 무료로 AS 해드립니다. 막 이런 거.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3년, 5년 이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대. 그러면 그 보증기간이라는 신호가 제품의 튼튼함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신호로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보증제도를 인식을 하게 된대.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신호를 발송하는 비용이 낮아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야지만 그 신호가 유의미한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왜 그러냐면
회사가 두 개가 있어.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애들,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애들. 그럼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애들은 막 3년 동안 보장을 해줘도 얘네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 뭐냐면 우리 제품은 진짜 좋아. 이거는 고장 날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고 해줘도 사실 뭐 크게 우리가 수리해줄 일이 많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3년이라는 보증기간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낮다라는 거야. 그런데 B라는 회사는 물건이 진짜 좀 저가의 품질이야. 그래서 얘네가 솔직히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겠는데, 야, 우리 3년 보증해준다 그랬다가는 전부 다 3년째 될 때는 다 부셔져가지고 우리 완전 망할 거다, 거덜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얘네한테는 똑같이 3년을 지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신호를 발생시키는 비용이 적어야지만 그 신호를 유의미하게 봐줄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학위 아까 얘기했을 때 학위로 봤을 때 음, 음, 그 박사까지 졸업하는데 아니면은 어떤 그 분야의 자격증을 따는데 어떤 친구는 A라는 친구는 자격증을 한 번 칠 때마다 바로바로 합격해가지고 1년 동안 자격증을 4개 땄다. 그럼 얘 한 개 자격증 딸 때마다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적잖아. 비용과 시간이. 아, 그냥 기출문제집만 한번 사서 풀어보면은 얘는 다 붙었어. 그러면 얘가 가진 자격증이라는 거는 비용을 적게 투자해서 얻은 신호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다른 친구가 땄는데 얘는 이 하나를 따기 위해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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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딴 거야. 그럼 얘는 1년에 하나씩밖에 못 딴다 치면 얘는 4개를 따는데 4년이 걸리겠지? 그럼 얘는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높은 거야. 그래서 똑같이 4개라고 해도 얘가 더 적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땄으니까 얘가 가진 자격증을 이제 생산성이 높다라는 신호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만약에 얘도 1년에 내겠다고, B도 1년에 내겠다는 자격증이 있다면 그거는 생산성의 신호로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이거야. 뭐 약간 막말로 야 이거 뭐 그냥 응시만 하면 개나 소나 다 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학위나 자격증을 생산성의 신호로 인정해 줄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적은 돈으로 이 신호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되고 물건이 튼튼한 회사일수록 적은 비용으로 긴 기간을 보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잘 이해가 안 가면 이것만 딱 기억해두면 돼.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신호를 발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결코 높아서는 안 된다. 낮아야 된다. 요게 문제에서 쓰일 거고 이거 잘 이해했으면 나머지는 이제 금방 끝나.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설명할 건데 그 다음으로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선별. 선별 말 그대로 고른다는 거지. 이건 아까 다시 보험회사 예시로 돌아가는데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정보가 많은 쪽한테 어디 한번 골라봐라고 선택지를 제공을 한대. 그래서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군 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 고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는 꼴이 돼버리는 거래. 그러니까 보험회사로 돌아왔을 때 보험회사가 평균 가격으로 보험 상품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상품을 하는 거야. 5만 원짜리 상품은 뭐 1회, 2회만 수리해준다. 10만 원짜리는 뭐 4번까지, 20만 원짜리 6번까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고객들은 자기의 위험 수준을 자기는 아니까 그거에 최대한 이제 잘 어울리는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된대.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은 낮은 위험 수준이고 이 사람은 높은 위험 수준이고라는 거를 거꾸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평균으로 했다가 역선택 당하는 거를 좀 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선별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평판. 평판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평판을 쌓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평판 구축.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는 좋은 평판을 구축할 수 있고 그걸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야. 특히 요즘처럼 이제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나도 그러거든? 똑같은 제품 여러 개 나오면은 제일 구매한 사람 많고, 리뷰 제일 많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주문을 하게 되는데, 리뷰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남긴 평점, 이런 거를 고려해서 평판을 잘 쌓으면 자기들에 대해서 좋은,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신호를 사람들한테 주는 게 되는 거니까, 신호라고 하면 안 되겠다. 신호랑 헷갈리니까. 이 회사가 믿을만 하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정보를 막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평판도 역선택을 좀 막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중에 이런 거에서 말장난하거든. 반복적인 거래. 그러니까 한 번 거래했는데 별점 5다. 뭐 이런 거보다 막 100명, 1000명에서 별점을 남겨줬는데 평균이 좋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신뢰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가